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문경세제의 험준한 산맥을 내리꽂히자 낡아 빠진 성황당 안은 순식간에 대나처럼 환해졌다가 이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겨댔고 썩은 석가래 사이로 새어 들어온 빗물은 바닥에 흥건히 고여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선비 박연은 젖은 도포 자락을 움켜쥐며 몸을 잔뜩 웅크렸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방금 전부터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가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짐승의 울부짖음도 아니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도 아니었다. 분명 사람의 것. 그것도 끊어질 듯 이어지는 여인의 처절한 곡소리였다. 박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품속에 넣어둔 붓대를 꽉 쥐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산속의 변괴라 하였거늘. 이 폭풍 우치는 밤에 들리는 여인의 울음소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억울하옵니다. 이 원한을 어이할고. 울음소리는 성황당 밖이 아니라 바로 문 바로 앞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박연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 문이 저절로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도저히 이승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형상이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을 뒤덮고 있었고 입고 있는 하얀 소복은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박연은 숨이 턱 막히는 공포에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는 순간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동자는 흰자위가 보이지 않을 만큼 검게 죽어 있었고 목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끔찍한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 원귀였다. 여인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젖은 치맛자락을 이끌고 성황당 안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고인 빗물은 붉은 핏물로 변해갔다. 박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다. 그러나 여인은 박연을 해치려 달려드는 대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선비님,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저는 구천을 떠돌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깨진 기왓장이 긁히는 듯 소름 끼치면서도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박연은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로서 괴력난신을 입에 담는 것을 금기시해 왔으나 눈앞의 현실은 책 속의 도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대는 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런 흉측한 몰골로 이곳을 떠돌고 있는가? 박연의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빗물이 아니라 시뻘건 피눈물이었다. 제 이름은 은홍이라 하옵니다. 남편과 함께 친정 나들이를 다녀오던 길이었지요. 저희 부부는 가난하였으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산길을 넘으며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더랬습니다. 은홍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주변으로 차가운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성황당 안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박연은 홀린 듯 그 안개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은홍의 기억, 그녀가 겪은 지옥 같은 마지막 순간이 박연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화창한 봄날의 햇살이 내리쬐는 산길이었다. 앳된 얼굴의 은홍과 듬직한 최고의 남편이 다정하게 길을 걷고 있었다. 남편의 등에는 소박한 보찜이 들려 있었고 은홍의 손에는 산나물이 들려 있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다. 숲속 덤불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이 튀어나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렸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쉰 목소리로 위협했다. 은홍의 남편은 겁에 질린 은홍을 등 뒤로 숨기며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가난한 농사꾼일 뿐이요. 가져갈 것이라곤. 이 보잘것없는 옷가지와 식량뿐이니 제발 길을 터주시오. 하지만 산적들의 목적은 애초에 재물만이 아니었다. 두목의 시선이 은홍의 고운 자태에 머물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재물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값을 치러야지. 그들이 은홍을 향해 손을 뻗자 남편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맨주먹으로 무장한 산적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몽둥이가 남편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여보, 안 돼요. 은홍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남편을 감싸 안았지만 산적들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은홍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고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붉은 피가 산길의 흙바닥을 적시고 이름 모를 들꽃들 위로 튀었다. 은홍의 눈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분노가 그녀를 삼켰다. 환영 속의 은홍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산적들에게 저항했다. 그녀는 두목의 팔을 물어뜯고 발버둥 쳤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칼날이었다. 목을 베인 그녀가 고통 속에 쓰러지자 산적들은 그녀와 남편의 시신을 짐짝처럼 둘러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이 향한 곳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허름한 주막이었다. 박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참상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생생하여 마치 자신이 그 칼에 찔린 듯한 고통이 전해져 왔다. 안개가 걷히고 다시 어두컴컴한 성황당으로 돌아왔을 때 박연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은홍의 원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부부를 죽이고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저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은홍은 앙상한 손을 뻗어 박연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한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다. 선비님, 저 산적들은 평범한 도적대가 아닙니다. 낮에는 선량한 주막 주인 행세를 하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안심시키고 밤이면 짐승으로 돌변하여 재물을 뺏고 목숨을 취하는 악귀들입니다. 지금도 그 주막에는 수많은 원혼이 맴돌고 있사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관아에 알리고 그 짐승 같은 놈들을 벌해 주시옵소서. 박연은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입신양명을 위해 10년을 공부해왔다. 지금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산적대와 얽히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눈앞의 참상을 보고도 못 본 척한다면 그가 읽어온 성현의 말씀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박연의 뇌리에는 고향에서 그만을 바라보며 고생하고 계신 노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죽는다면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였고 억울하게 죽은 이에 대한 연민이었다. 박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홍의 차가운 손등을 덮었다. 내 비록 힘없는 서생에 불과하나 그대의 원통함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겠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그 악당들의 죄상을 밝히고 그대의 넋을 위로하리다. 박연의 굳은 다짐을 들은 은홍은 깊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녀의 형상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옵소서. 놈들은 뱀처럼 교활하고 늑대처럼 잔인하옵니다.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은홍의 원혼이 사라지자
성황당 안에는 다시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남았다. 하지만 박연은 더 이상 추위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그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그 주막 겉으로는 따뜻한 밥과 술을 팔지만 뒤로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일삼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말이다. 박연은 보찜에서 종이와 벼루를 꺼냈다. 먹을 갈물이 없어 빗물을 받아 벼루에 채웠다. 그는 붓을 들어 방금 본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이 실패하여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기록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박연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시험을 위한 여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는 생사를 건 싸움의 서막이었다. 밤새 산맥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폭풍우가 물러간 자리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먹구름이 거친 하늘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빗물을 머금은 나뭇잎들은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박연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망막에는 지난밤 성황당에서 마주했던 은홍의 처참한 몰골과 피눈물이 맺힌 원한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연은 젖은 옷이 마를 새도 없이 산길을 재촉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은홍의 흐느낌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식은땀을 훔쳐야 했다. 산허리를 돌아 내려오자 저 멀리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초가집 몇 채가 눈에 들어왔다. 은홍이 말했던 바로 그 주막이었다. 평범한 나그네라면 안도감에 한 걸음에 달려갔을 풍경이었으나 박연에게는 저곳이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다. 주막 앞에 다다르자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마당에는 서너 명의 사내들이 장작을 패거나 짐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산골의 인심 좋은 주막 풍경이었다. 박연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최대한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처럼 보여야 했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던 과객인데 욕이나 좀 할까 하여 들렀소. 박연이 짐짓 힘없는 목소리로 부르자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펑퍼짐한 몸집의 주모가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사치 특유의 번들거리는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눈꼬리는 묘하게 치켜 올라가 있어 사나운 인상을 주었다. 아이고, 선비님, 이 깊은 산골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어서 오시오, 어서. 주모는 박연의 젖은 도포와 낡은 보찜을 훑어보더니 찰나의 순간 실망한 듯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이내 다시 친절한 가면을 썼다. 박연은 텐마루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주모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마당에서 일하던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연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보다는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의 그것에 가까웠다. 특히 뺨에 깊은 칼자국이 있는 털보 사내는 도끼를 내려놓고 박연 쪽을 빤히 응시하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박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짐짓 딴청을 피웠다. 어제는 비가 그리도 퍼붓더니 오늘은 거짓말처럼 개억구려. 덕분에 길을 잃어 고생 좀 했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보찜을 끌어안았다. 그 보찜 안에는 책 몇 권과 붓, 그리고 약간의 노잣돈이 들어있을 뿐이었지만 박연은 마치 귀중한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양 소중히 다루는 신협을 했다. 놈들의 탐욕을 자극하여 그들의 본색을 확인해 볼 심산이었다. 잠시 후 주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상을 들고 나왔다.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우리 집 국밥 맛이 기가 막히오. 한 그릇 뚝딱 비우시고 기운 차리시오.
그녀는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은근슬쩍 박연의 옆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헌데 선비님, 행색을 보니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시는 길인가 보. 보찜이 꽤나 무거워 보이는데 귀한 책들이라도 들었소? 주모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질문의 의도는 명백했다. 박연은 순진한 눈빛으로 주모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소이다.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떠난 길인데 가진 것이라곤 이 책들과 조상님께 물려받은 캣그릇 몇 개뿐이라 걱정이 태산이요. 혹여 도적이라도 만날까 노심초사하며 왔소. 그릇이라는 단어에 주모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녀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박연의 어깨를 툭 쳤다. 아이고, 걱정 마시오. 이 근방에는 도적 그림자도 없소. 우리 주막에서 푹 쉬다가 가시면 만사형 통일게요. 박연은 국밥을 한술 떴으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마치 모래알처럼 까슬거렸다. 은홍 부부도 이 자리에 앉아 저 주모의 가식적인 웃음을 보며 밥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운 칼날에 목숨을 잃었으리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국물을 마시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칼자국 사내가 주모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도끼질을 시작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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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 패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박연은 확신했다. 이곳은 주막이 아니라 살인귀들의 소굴이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관할을 움직일 수 없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은홍이 말했던 비단 보따리와 옥비녀, 그것들이 이 안에 있다면 분명 주모의 방이나 창고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주모, 실례가 안 된다면 뒷간 좀 쓸 수 있겠소? 속이 영 좋지 않아서 박연이 배를 움켜쥐며 일어섰다. 주모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뒤뜰 쪽을 가리켰다. 저짝 뒤로 돌아가면 있소. 박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뒤뜰로 향했다. 사내들의 시선이 그의 등 뒤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 그는 뒷간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사내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리고 주모가 머무는 안채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안채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찢어진 창호지 틈 사이로 방 안을 엿볼 수 있었다. 박연은 숨을 죽이고 한쪽 눈을 틈새에 갖다 대었다. 방 안은 어두웠으나 열린 반다지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빛이 보였다. 박연의 눈이 커졌다. 주모는 방 한가운데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붉은색 비단 보따리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주인을 잃은 각종 장신구와 엽전 꾸러미가 수북했다. 그것은 분명 억울하게 죽어간 나그네들의 유품이었다. 주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중에서 영롱한 옥비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옷소매로 옥비녀를 정성스럽게 닦더니 자신의 머리에 대어보며 거울을 이리저리 비춰보고 있었다. 그 옥비녀 끝에는 은홍이 묘사했던 작은 나비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은홍의 유품이었다. 박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삼키느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저 요망한 여자가 은홍의 목숨 값으로 치장을 하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때였다. 거기서 뭐하시오? 등 뒤에서 들려온 걸걸한 목소리에 박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뺨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험악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내의 손에는 아직도 시퍼런 날이 선도끼가 들려 있었다. 박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태연한 척 연기를 했다. 아이고, 뒷간을 찾다가 그만 길을 잃었소. 집이 꽤나 넓구려. 사내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박연과 방문 틈을 번갈아 보았다. 뒷간은 반대편이라고 일러줬을 텐데 선비 양반 남의 안방을 기웃거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소?
사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박연을 압박했다. 도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쇠 냄새가 박연의 코를 찔렀다. 위기의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주모가 나왔다. 그녀는 재빨리 붉은 보따리를 등 뒤로 감추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무슨 일이냐? 득칠이, 너는 왜 손님한테 행패야? 주모의 등장에 득칠이라 불린 사내는 흠칫하며 물러섰다. 아니, 이 양반이 여기를 얼쩡거리고 있길래 주모의 시선이 박연에게 꽂혔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얼음장이 박혀 있었다. 선비님, 우리 일꾼놈이 워낙 무식해서 그러니 이해하시오. 헌데 이쪽은 안채라 함부로 들이시면 곤란하오. 박연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사과했다. 내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했소. 너그럽게 용서하시오. 그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에서 주모와 득칠이 주고받는 은밀한 속삭임을 놓치지 않았다. 저놈 본 것 같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밤에 처리하는 게 좋겠어. 다시 캔마루로 돌아온 박연은 이미 도간에 든 쥐 신세임을 깨달았다. 지금 당장 도망친다면 놈들은 즉시 그를 쫓아와 죽일 것이다. 산속지리에 밝은 그들을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산그늘이 주막을 덮쳐오고 있었다. 어둠은 산적들에게는 사냥의 시간이었고 박연에게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박연은 겉으로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놈들이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무기도 힘도 없는 자신이 저 흉악한 무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밤이 깊어지자 주막의 살인문이 닫히고 정막이 감돌았다. 박연이 배정받은 방은 외딴 곳에 떨어진 작은 행랑채였다. 문풍지 너머로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불길함을 더했다. 박연은 불을 끄고 자는 척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손에는 보찜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과도를 꽉 쥐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먹으라고 챙겨준 녹슬고 무딘 칼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유일한 무기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당 저편에서 사그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아니 셋.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박연의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문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문틈으로 가느다란 대롱 하나가 쑥 들어왔다. 놈들은 연기를 피워 그를 기절시킬 작정인 듯 했다. 박연은 숨을 참으며 이불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살아서 이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선비의 붓을 버리고 짐승의 이빨을 드러내야만 했다. 방 안으로 스며든 하얀 연기는 매캐하면서도 묘하게 달짝지근한 향을 풍기고 있었다. 그것은 산속에서 흔히 자라는 미치광이 풀을 태운 연기임이 분명했다. 들이마시는 순간 사지가 마비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독초였다. 박연은 황급히 소매 안쪽을 침으로 적셔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숨을 멈추고 있자니 폐부가 터질 듯 옥죄어 왔지만 지금 숨을 쉬었다가는 저들의 손에 도륙당할 것이 뻔했다. 문 밖에서는 킥킥거리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정도 피워댔으면 황소라도 쓰러졌을걸.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 득칠의 걸걸한 목소리였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더니 문이 열렸고 달빛을 등진 사내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박연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내는 바르로 박연의 허벅지를 툭툭 걷어찼다.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지만 박연은 신음조차 흘리지 않고 축 늘어진 시체 흉내를 냈다. 새님이라 그런지 약발이 금방 도는구먼. 아주 세상 모르고 뻗어버렸어. 득칠이 침을 침뱉으며 투덜거렸다. 뒤따라 들어온 또 다른 사내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했다. 그럼 지금 당장 처리할까?
두목이 내일 아침까지는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씨, 오늘 장작 패느라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야. 어차피 약 기운 때문에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는 깨어나지도 못할 텐데 그냥 묶어두고 내일 새벽에 우물에 던져버리자고. 술이나 한 잔 더 하러 가세. 사내들은 박연이 완전히 기절했다고 확신한 듯 방문을 대충 닫고 발소리를 죽여 멀어졌다.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어서야 박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복이 흠뻑 젖어 있었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으나 내일 새벽이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지독한 피로와 남아있던 연기의 기운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박연은 정신을 차리려 허벅지를 꼬집었으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은홍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박연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는 다시 은홍을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황당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주막의 뒷마당이 보였고 그 한가운데 있는 낡은 우물가에 은홍이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물에 불어 퉁퉁 부어 있었다. 은홍은 슬픈 눈으로 박연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우물 뒤편에 커다란 바위 틈새를 가리켰다. 입을 벙긋거렸으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입모양은 간절하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다. 찾아주세요. 그곳에 있습니다. 박연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을 때는 창호지 밖으로 희미한 새벽달이 비치고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은홍이 가리키던 그곳, 우물 뒤편의 바위 틈새, 그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이 틀림없었다. 박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동태를 살폈다. 주막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어디선가 코를 고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마당을 지키던 개도 잠이 들었는지 조용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다. 박연은 신발을 신는 소리조차 날까봐 버선발로 툇마루를 내려왔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발바닥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담장을 따라 뒤뜰로 이동했다.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는지 그 소리가 놈들의 귀에 들릴까 겁이 날 정도였다. 뒤뜰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한 구석에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우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우물이었다. 우물 뚜껑은 무거운 나무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굵은 동아줄이 칭칭 감겨 있었다. 마치 그 안에서 원혼들이 기어 나오지 못하게 봉인해 둔 것처럼 보였다. 박연은 우물 가까이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것은 단순히 물 이끼 냄새가 아니었다. 썩어가는 살점과 피가 뒤섞인 죽음의 냄새였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입을 막고 우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꿈에서 은홍이 가리켰던 그 바위가 눈앞에 있었다. 성인 남성의 몸통만 한 바위 주변에는 이끼가 잔뜩 껴 있었다. 박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위 밑을 더듬기 시작했다. 차갑고 미끈거리는 이끼의 감촉 사이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손끝에 닿았다. 그것은 돌틈 사이에 꽉 끼어 있는 헝겊 뭉치였다. 박연은 손톱이 깨지는 고통을 참으며 헝겊을 끄집어냈다. 달빛에 비추어 본 헝겊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박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먹이 아닌 붉은색, 분명 피로 쓴 글씨였다. 글씨는 흐겨져 있어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내 이름은 김진사댁 차남 김유신이라 한다. 도적놈들이 우리 부부를 해치고 우물에 던지려 한다. 아내는 이미 숨이 끊어졌고 나 또한 치명상을 입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놈들의 두목은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고
관아의 이방과 내통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글을 보는 이는 부디 글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쓴 유서이자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단순한 산적대가 아니라 관아의 이방과 결탁했다니. 그래서 이들이 이토록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섣불리 관아에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박연 자신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서찰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다. 박연은 서찰을 다시 곱게 접어 품속 깊숙이 넣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곳을 탈출하여 이방과 한패가 아닌 더 높은 상급관청이나 암행어사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바스락 정적을 깨고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연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소리는 뒤뜰 입구 쪽에서 났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박연은 재빨리 우물 옆에 쌓여있는 장독대 뒤로 몸을 날렸다. 숨을 들이켜고 몸을 최대한 웅크렸다. 곧이어 묵직한 발소리가 뚜벅뚜벅 다가왔다. 이상하네.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낮고 굵은 목소리. 산적 두목이었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뒤뜰을 순찰하던 중이었던 모양이다. 두목은 우물가 주위를 서성거렸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박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두목의 발이 박연이 숨어있는 장독대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낡은 집신이 보였고 거친 숨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박연은 품속의 과도를 꽉 쥐었다. 만약 들킨다면 이 작은 칼로 저 거구를 상대해야 한다. 승산은 없었지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다. 두목은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코를 킁킁거렸다. 쥐새끼인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몸을 돌리는 듯했다. 박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두목이 갑자기 쉬 몸을 돌려 장독대 쪽을 노려보았다. 아니, 쥐새끼 치고는 덩치가 꽤 큰 것 같은데.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두목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독대 쪽으로 다가오며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 박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제 끝인가? 은홍의 원한도 자신의 꿈도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절망이 엄습하는 순간 갑자기 우물 안에서 쿠우 하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통곡하는 듯한 소리였다. 두목이 흠칫하며 우물 쪽을 돌아보았다. 뭐야? 방금 무슨 소리야? 그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사이 박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장독대를 박차고 일어나 있는 힘껏 두목을 밀쳤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에 중심을 잃은 두목은 억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졌다. 박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담장을 향해 뛰었다. 저놈 잡아라. 놈이 도망친다. 두목의 고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잠들어 있던 산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연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담장을 넘었다. 칠흑 같은 숲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사슴 신세였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진실이 담긴 서찰이 있었고 등 뒤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비호가 있었다. 박연은 거친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반드시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야 했다. 숲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어둠은 깊었다. 뒤에서는 횃불을 든 산적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쪽이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났어. 죽여. 살려보내면 우리가 죽는다. 놈들은 지리에 발갖고 빠뜨렸다. 박연의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방향을 잃지 않으려 북극성을 찾으려 했지만 울창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그때
눈앞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반딧불이 같기도 하고 도깨비불 같기도 한 푸르스름한 빛이었다. 그 빛은 마치 박연을 인도하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앞서 나갔다. 박연은 홀린 듯 그 빛을 따라갔다. 그 빛이 이끄는 곳은 산적들이 쫓아오는 길과는 반대 방향, 가파른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샛길이었다. 절벽길은 위험천만했지만 산적들의 추격을 따돌리기에는 제격이었다. 박연은 바위를 붙잡고 엉금엉금 기어 내려갔다.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이 깨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새 횃불의 불빛과 고함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박연은 계곡 아래 물가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자리에 주저앉았다. 찬물에 얼굴을 받고 목을 축였다.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했다. 그는 품속의 서찰을 확인했다. 다행히 젖지 않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관아의 이방인 놈들과 한통속이라면 가까운 고을 관아로 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박연은 머리를 굴렸다. 문경세제를 넘어오는 길에 보았던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근 고을의 현감이 떠올랐다. 거리는 멀었지만 그곳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박연은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었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비로소 시작된 셈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박연의 발걸음은 찢어진 집신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처참한 몰골로 인근 고을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앞에 당도했다. 밤새 산길을 달려온 그의 호흡은 턱 끝까지 차올라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흙투성이가 된 도포는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문을 지키던 포졸들이 기괴한 몰골의 사내를 보고 창을 겨누며 호통을 쳤다. 계속거라. 아침부터 관아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미치광이는 대체 누구냐? 박연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질 듯하면서도 품속에 간직한 피 묻은 서찰을 움켜쥐며 목청을 높였다. 나는 미치광이가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행을 저지른 짐승들을 고발하러 온 선비 박연이라 한다. 당장 사또를 뵙게 해달라. 시각을 다투는 일이란 말이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 서린 절박함과 서슬퍼런 결기가 동시에 서려 있어 포졸들은 잠시 주춤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단순한 취객이나 광인의 객기가 아님을 직감한 것이다. 소란이 커지자 관아 안쪽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이름 높은 김현감이 아침 업무를 준비하다가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었다. 박연은 현감을 보자마자 뜰 아래 엎드려 통곡하며 외쳤다. 사또,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피가 산천을 적시고 있사옵니다. 저 산 너머 주막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 재물을 취하는 도적대의 소굴이옵니다. 박연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피로 쓴 서찰을 꺼내 바쳤다. 현감은 서찰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미간이 점점 깊게 찌푸려지더니 마침내 서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웃 고을의 이방이 산적들과 결탁하여 백성을 도륙했다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 목을 걸고서라도 놈들을 단죄할 것이다. 서찰에 적힌 필체는 죽음을 앞둔 이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그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었다. 김영감은 즉시 관아의 모든 포졸과 병력을 집합시켰다. 지금 당장 출동한다. 한 놈도 빠짐없이 포박하여 대령하라.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베어도 좋다. 관아의 마당은 순식간에 칼과 창을 든 병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박연은 현감이 내어준 말을 타고 그들의 선두에 섰다.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겨누어진 것이다. 한편 문제의 주막에서는 전날 밤 도망친 박연을 놓친 산적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두목, 그놈이 관아에 찌르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요? 득칠이 초조하게 물었다. 하지만 흉터가 있는 두목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술잔을 비웠다. 걱정 마라. 어차피 이 고을 관아는 이방 나리가 꽉 잡고 있어. 샌님 놈이 가서 떠들어봤자
미친놈 취급이나 받겠지. 오히려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는 꼴일 게다. 주모 역시 옆에서 거들며 비단 옷감을 만지작거렸다. 그럼 우리가 바친 뇌물이 얼만데 그나저나 어제 그놈 보따리는 챙겨놨나? 책분이라더니 돈 될 만한 엽전이 제법 있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 채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모르고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땅이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이닥쳤다. 주막의 살인문이 박살나며 관군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모두 꼼짝 마라. 관군이다. 평화롭던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뭐야? 관군이잖아. 산적들은 허둥지둥 무기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다. 득칠이 도끼를 들고 저항하려 했으나 날아온 화살이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으악! 비명과 함께 그가 쓰러지자 나머지 산적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렸다. 두목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그곳에는 이미 박연과 현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연은 말에서 내려 두목을 노려보았다. 내 놈들의 악행은 오늘로 끝이다. 저승에 가서도 내 놈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지 못할 것이다. 두목은 이를 갈며 품에서 단검을 꺼내 박연에게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포졸의 육모방망이가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쿵 소리와 함께 거구의 두목이 바닥에 처박혔다. 주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며 현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사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흉악한 놈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박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방에 있는 붉은 보따리와 옥비녀가 바로 증거다. 죽은 은옥 낭자의 물건을 지니고도 모른다 할 셈이냐. 현감의 명령으로 포졸들이 주막 안팎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주모의 방에서는 박연이 말한 대로 수많은 작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피 묻은 옷까지, 주인을 알 수 없는 보찜들, 그리고 은홍의 옥비녀까지 명백한 증거들이 마당에 쌓이자 산적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연은 현감을 이끌고 뒤뜰의 우물가로 향했다. 사또, 저 우물입니다. 놈들이 시신을 유기한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현감은 굳은 표정으로 우물을 바라보았다. 뚜껑을 열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물을 퍼내고 바닥을 확인하라. 포졸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한참을 퍼내자 물 색깔이 점점 검붉게 변해갔고 마침내 바닥이 드러날 즈음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엉겨붙은 시신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중 맨 위에는 아직 부패가 덜 된 물에 퉁퉁 불어버린 은홍과 그녀의 남편 시신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누워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강심장인 포졸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구역질을 했다. 박연은 은홍의 시신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아, 은홍 낭자. 내 늦지 않게 왔소. 박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천인공노할 놈들, 내 놈들이 인간이냐?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현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때 포박된 산적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진짜 배우는 저기 오는 저 사람입니다. 산적이 가리킨 곳에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웃 고을의 이방이 서 있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슬그머니 도망치려다 딱 걸린 것이었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현감의 호령의 포졸들이 이방을 덮쳤다. 이방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이 고을 관아에. 하지만 그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현감이 다가가
그의 뺨을 후려쳤기 때문이다. 내 놈이 관복을 입고 도적 때와 결탁하여 백성을 죽인 죄,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이방의 품에서는 산적들에게서 받은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산적들과 주모 그리고 부패한 이방까지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주막 주변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인근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저 악귀 같은 놈들, 내 아들이 실종된 것도 저놈들 짓이었어. 죽여라, 당장 죽여라. 박연은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조용히 우물가로 다가갔다. 건져 올려진 은홍의 시신은 처참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다. 박연은 자신의 도포를 벗어 은홍의 시신을 덮어주었다. 이제 편히 쉬시오. 놈들은 죗값을 치를 것이고 당신들의 억울함은 세상에 밝혀졌소.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비는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빗물은 시신에 묻은 진흙과 피를 씻어내렸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눈물 같았다. 박연은 흐르는 빗물과 눈물을 닦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묵념했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원혼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현감은 즉석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모두 형틀에 묶어 관하로 압송하라. 추상 같은 국법으로 엄벌에 처할 것이다. 산적들과 이방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서로 남탓을 하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산자락을 울렸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는 이는 없었다. 박연은 압송되어 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이미 떠난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잊혀진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지는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현감이 박연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네. 참으로 장하네. 내 조정에 장계를 올려 자네의 공을 알리겠네. 박연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선비로서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부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제라도 올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관하로 돌아가는 행렬 뒤로 폐허가 된 주막과 우물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슬픈 사연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다. 박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주막 지붕 위에 하얀 나비 한 쌍이 나풀거리며 날아오르고 있었다. 나비들은 서로를 맴돌며 춤을 추듯 하늘 높이 올라갔다. 박연은 그것이 은홍과 그녀의 남편의 넋임을 직감했다. 부디 저승에서는 부부의 연을 다시 맺어 행복하시게. 박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다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죄악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비추는 듯 찬란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죄인들을 보기 위해 모여든 구경꾼들로 관아 앞 형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따가운 햇살 아래 포박된 채 무릎 꿇린 산적들과 부패한 이방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며칠 전만 해도 나그네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며 호의호식하던 그들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회광반조라 하였던가. 죽음을 목전에 둔 두목은 허공을 향해 무엇이 보이는 듯 연신 고개를 저으며 괴성을 질러댔다. 아마도 그동안 그가 죽인 원혼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모양이었다. 망나니가 입에 머금은 물을 칼날에 뿜어내자 시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집행관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참수하라.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른 칼날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죄인들의 목을 베었다.
붉은 선열이 바닥을 적시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